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10회 2022년 대비 이제 본 강의 들어가기 앞서갖고 좀 예비 강의로서 뭐 행정학이 뭐냐 이런 개념적 정의라든지 기본적 흐름 정도 잡는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 한 3시간 하고 다음 주 3시간 해갖고 한 6시간 조금 안 되게 하여튼 최대한 좀 짧게 할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수업을 다른 수업 한번 들어봤거든요. 1시간 수업하는 거는 너무 길더라고요. 40분 지나가니까 참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막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게다가 이제 우리 행정사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가 이제 직장인들이 많으시고, 시간 쪽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도 이제 시간 가치를 좀 귀하게 좀 생각하고, 수업하면서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외부적 얘기를 좀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 좀 최대한 좀 줄이려고 할게요. 다만, 제가 앞으로 수업에 하는 다른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수업하고 관련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이론이라든가 또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파트를 얘기하지 관련 없는 시사적인 내용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 가치란 게 10대 때하고 60대는 6배 차이 난다고 하죠. 경제에서는 이 수량의 개념적 정의를 줄 때 항상 실질적 가치를 가지고 봐요. 경제학에서는 이 지표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명목 가치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가 실질 가치라고 부르는데 경제에서는 항상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받는다. 그럼 100만 원이라는 게 현재 100만 원과 10년 후에 100만 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마련해놓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GDP 같은 걸 얘기할 때도 실질 GDP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껍데기 비용이 아니라 실질적 가치로서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실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기회비용이 10대 때에 비해서 현재 시점은 적어도 3배에서 5배 높은 시간가치를 지불하고 오셨다는 얘기죠. 게다가 거리 또 모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던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참 많은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에 좀 맞도록 최대한 좀 노력해 볼게요. 경제적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경제적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시간적 가치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수업 좀 진행하면서 뭐 학습 방법이라든가 또 공부하는 자세라든가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좀 조금씩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이제 줄을 끊는 것부터 공부 시작이거든요. 지금은 뭐 줄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본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면 줄도 끊고 메모도 남기고 또 색도 입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단계가 있거든요. 이런 단계를 하나씩 좀 거쳐 가시면서 공부하시기 효율적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보고서에 체크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조금 좀 약간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보고서 같은 거 보실 때 줄 이렇게 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지 말고 좀 약간 체계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필, 볼펜, 형광펜도 색이 1, 2, 3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차별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공부한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다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하나씩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시간 정도에서요, 행정 전체를 훑어본다는 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은 11월부터 우리가 본 수업 들어가면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짧아요. 전체적으로. 보통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학이랑 한 과목을 마무리할 때 대략 한 60시간에서 한 80시간 정도가 한 사이클입니다. 근데 우리는 행정사 시험은 그 정도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12주 정도 앞으로 공부할 거거든요. 12회 정도가 한 사이클로 잡을 건데 곱하기 3시간씩 하면은 36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36시간 안에 이 과목이 뭔가라는 걸 설명하고 그 더 나가서 응용하는 것까지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태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보다 2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배 필요한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단시간 안에 우리 이제 학습 효율성 높여야 되거든요. 그럼 답은 뭐냐면은 빠르게 봐야 돼요. 빠르게 본다는 얘기는 뺄 거 빼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100의 정도를 행정이 범주로 봤을 때요. 이게 행정이 전체 주제로 봤을 때 이걸 다 공부한다는 거는 시간도 부족할 뿐 아니라 시간이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중요한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은 흐름을 잡는 맥이에요. 맥을 이제 좀 빨리빨리 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할 내용을 좀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좀 줄이고 나서 문제를 좀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문제를 빨리 넘어가고 싶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12월 과정은 문제를 접하는 것까지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읽어가는 정도만 하십시오. 읽어야지. 아,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건 읽어가십시오. 풀진 마시고요. 다음에 1월달, 2월달 과정에서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빨리 실전적 감각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는 안에 이제, 안에 보면 본문 속에 기출문제를 일부 좀 넣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물론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지만 처음에 쉬운 문제도 없습니다. 다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뒤로 가면은 제가 몇 개 좀 소개해둔 파트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6쪽부터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6쪽에 보면 이런 거죠. 행정의 개념입니다. 이런 게 개념을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정책적 이론론이랑 뭐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행정개혁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유행하는 이론들이 이 세 번째 문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6쪽의 세 번째 문제 보시면요. 신공공관리론이란 뉴 거번스란 신공공서비스란 이렇게 나온 것이 최근에 가장 대표적 행정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행정 이론 이런 걸 이제 측정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눈에 익혀지는 것까지가 공부입니다. 이런 거 읽어가면서 지금 풀려고 하지 마세요. 푸지 마시고 이런 지문이 읽혀지는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문이 안 읽히거든요. 이게 뭐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라는 것부터 좀 돌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뒤쪽에 가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7개 편 중에서 이번 강좌에서 한 6개 편제를 어쨌든 좀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드릴게요. 행정의 편제는 대체로 1편에서부터 시작해갖고 7편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편에서 7편까지 중에서 1편은 행정의 기초이론이라고 보통 표현되어 있어요. 1편 행정의 기초이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게 법학으로 설명한다면 총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은 굉장히 체계적이죠. 예컨대 민법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법은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채권법 안에도 또 채권법, 총칙, 채권법, 강론 이렇게 나가잖아요. 흔히 이런 것을 법학에서는 판택된 체제를 부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 정연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행정은 사실 그건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1편은 총론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론적 베이스를 잡는 것이 1편입니다. 그 다음 2편부터가 이제 강론적 성격인데요. 하나하나 떨어지는 독립적 과목이 모여있는 행정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독립적 과목이라는 것은 정책과 관리 이 두 파트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요. 정책이란 파트입니다. 정책이란 파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 더 쪼개면은 조직, 인사, 재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직, 인사, 재무 이렇게 갖고 하나의 독립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경영학 쪽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셨으면은 여기 조금 매칭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죠. 행정 공부 안 하셨는데 경영학도 공부하실 일은 없었을 것 같고 일단 경영학도 이런 방식이에요. 경영학은 여기 보면은 조직, 그 다음 조직관리론, 경영학에서는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노무관리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경영학은. 근데 우리 행정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조직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3편, 4편, 5편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편 환류라고 해요. 환류가 있고요. 7편 지방행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방행정 빼고요. 요 6편까지는 일단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까지 해갖고 아주 간단하게 아마 뭔가라는 걸 좀 이해하는 그 방법을
방향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기초이론에 대한 내용부터 이제 볼 차례인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프린트는 이쪽 보십시오. 이쪽이 뭐 행정의 흐름도라고 해서, 행정의 흐름도하고 또 하나가 행정의 활동이란 파트가 있어요. 이 두 개 가지고, 행정이 뭐냐는 것을 좀, 개략적으로 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 체제론적 관점 행정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체제론이란 말은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근데 체제론이라는 부분은 행정이나 정치라는 것도 마치 사람처럼 사람이 외부의 자원을 투입받아서 우리의 자원을 투입받아서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산출하면서 생존해 가는 것처럼 이건 사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외부로부터 자원을 투입받아 내부적으로는 전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산출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정치나 행정도 그렇다라고 보는 게 체제론적 관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투입받아야 될까요? 생존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겠죠. 밥을 먹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요, 소화작용이 있겠죠. 소화작용을 거치겠죠. 그 다음에 산출로서요, 뭘 산출할까요? 밥을 먹었어요. 소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뭘 산출할까요? 이것도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 못 드린 거 이해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에너지를 산출한단 말이에요. 에너지 산출이에요. 이게 인간이 유기체로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기체로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이런 건데 이걸 그대로 정리하면요, 정치도 그렇다니까. 정치도. 그래서 정치를 이제 바꿔 쓸게요. 정치라고 본다면요, 외부로부터 투입을 받아. 이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투입받아 내부적으로는 정책을 결정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 산출로서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체제론적 관점에서 정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뭐 얘기했죠? 인간이요. 인간이 유기체로서 과정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였죠. 인간이 어떤 하나의 유기체로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이제 정치도 어때요? 정치적 과정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책 과정도. 그래서 정책 과정도 국민의 요구를 투입받아 정책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산출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이런 시각이었고, 이걸 이제 다음에 관리로 전환해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는 앞에 이렇게 써요. 자원을 투입받아 이렇게 쓴 거예요. 표현만 바뀐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요, 수험생은 뭘 투입할까요? 시간을 투입합니다. 또는요, 비용을 투입합니다. 그죠? 수험생은 시간이나 비용을 투입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넓게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험생은 뭘 투입하죠? 자원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자원을 투입합니다. 자원을 폭넓게 쓰면요, 시간, 비용, 기술, 여러 가지 포함돼요. 노력,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이런 걸 투입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환이 뭘까요? 학습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뭐가 나오죠? 네, 시험 합격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많은 시간적, 비용적 자원을 투입하여 이 학습의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물 산출로서 성적이랄 수도 있고, 성적보다 더 큰 의미는 시험 합격하는 것이겠죠. 시험 합격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체제론적 관점입니다. 체제론의 관점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했어요. 이런 사고가 행정에서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치든 경영관리 조직이든 수험생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중에서 무슨 과정이 좋아야지 산출이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전환 과정이 좋아야 되겠죠.
이 과정이 좋아야지 뭐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 우리는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 비교적 단시간 안에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투입 전환 산출이라는 기본 개념이었어요. 요것을 나중에 우리 학습할 때 체제론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체제론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제론적 접근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자, 이 중에 정치로 다시 되돌아갈게요. 정치로 되돌아갈게요. 정치로 되돌아가면요.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코비드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큰 사건이죠. 요즘은 이제 이런 말 많이 쓰죠. BCID라는 말 많이 씁니다. 원래 BCID는 Before Christ라는 기원전, 그 기원호를 얘기한 표현이었지만, 최근에 그 말 쓰지 않고 Before Corona, After Disease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는 삶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사회적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런 인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인식. 코로나가 가져다 준 사회적 인식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건강이 문제겠죠. 두 번째는 경제적 활동이 약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코로나의 사회적 문제는 이른바 경기 침체와 건강의 문제가 있겠죠. 경기 침체와 건강의 문제가 있겠죠. 이것에 대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정부로 진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국민의 요구가 정부로 진입하고, 정부는 여기에 따른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고, 정책의 결과 산출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정책이 있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확장시켜서 그 아래쪽 표로 내려갈게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표를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표로 갈게요. 행정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활동. 정부가 뭘 할까? 이런 문제요.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이런 얘기예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행정의 활동은 정부가 뭘 할까? 이런 걸 답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행정이 뭐 하는 과목이지? 그럼 행정이 뭐 하는 과목이냐 물으면요. 행정이 뭘 하지? 행정은 정부의 활동이에요. 정부의 활동인데, 행정의 활동 또는 정부의 활동인데, 정부는 뭘 하지? 이렇게 물을 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정책을 만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관리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행정활동 크게 두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책을. 두 번째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관리적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요. 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정책을 다음에 2편을 공부하면 정책 유형론이 있어요. 정책 유형론은 정책을 두 가지를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분배 정책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규제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로이라는 학자가 주장했어요. 로이는 정책 유형을 분배, 규제 이렇게 쓰고요. 하나 더 해갖고 재분배라고 했어요. 재분배.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정책 공부할 때 이 세 가지는요,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분규제, 이 세 가지입니다. 분규제,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 정책입니다. 자, 분배는 뭘까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자,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분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규제입니다. 규제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태를 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가장 기본 틀은 이 두 가지입니다. 분배냐, 규제냐, 이 두 가지입니다. 플러스 해갖고요, 재분배가 있어요. 재분배는 가진 자로부터 없는 자로 이전시켜주는 것을 재분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요, 이건 차후 얘기할게요. 이거는 복지국가하고 연결된 파트예요. 복지국가는 거는 자유주의보다는 사회주의 개념이 많이 포함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어도 20세기 이후에 나온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고전적 개념은 두 가지예요. 분배냐, 규제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요. 제일 대표적인 서비스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제일 흔한 게 교통 서비스,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인 게요, 교통, 또는 이제 보건, 의료, 또는 치안,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한 것을 우리 뭐냐면 분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그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 방식을 인가나 허가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인허가. 이 두 가지가 대표적 형태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 여기서 행정법의 개념하고 매칭이 됩니다. 행정법의 개념하고 매칭이 됩니다.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권력적 작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법은 권력적 작용입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뭘 한 것이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적 작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어요. 참고로 법학에서는요, 이것이 특허라는 것부터 시작해갖고요. 특허, 허가, 면허라고 써도 돼요. 허가 대신에 면허 이렇게 써도 돼요. 면허 또는요 인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인허가 그래 합쳐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요 등록이라는 것이 있죠. 등록 그 다음에 신고 이런 식이에요. 법에서 이걸 구분해 갖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는 법학에서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법학의 가장 기본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어때요? 권력적 작용을 통해서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근데 왜 해라, 왜 하지 마라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법학에서는 없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행정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익을 위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공익이 뭔데? 설명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법학은 일단 먼저 어때요? 국가의 작용에 대해서 국민은 순응해라. 일단 따라. 이게 전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제가 어때요? 국가와 국민의 개념을 어떻게 보죠? 이렇게 본 시각이 법학의 기본 생각에서 출발해요. 국가는 국민보다 어때요? 저 위에 있다. 우위적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국가의 통치 작용이 국민은 순응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권력적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영미법계에서 설명할 때는 영미법계는 국가와 국민의 작용을 뭘 본다? 수평적 개념을 봐요. 수평적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흔히 얘기할 때 어때요? 대립법계라고 부르죠. 대립법계의 기본적 시각 이걸 전제로 해서 나왔던 거고요. 반대로 영미법계는 국가와 국민은 대등한 개념을 전제로 해서 출발해요. 대등한 개념. 그리고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한 것은 서비스 개념을 이해하자라는 것이 출발의 시각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행정학적 시각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행정학과 행정법을 이렇게 약간 뭐냐 통합적 시각에서 잠깐 바라봤어요. 배경이 왜 다르냐는 걸 좀 얘기하는 그 간접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왔기 때문에 예와 예 사이에서 분쟁이 나올 때 그 분쟁은요 민사소송에 의해서 처리한 게 기본 개념인 거고, 대륙계선 예와 예를 어때요? 항고소송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적 맥락이 다르다 그걸 얘기한 거죠. 다르다. 그래서 행정학은 이 두 가지 개념 중에 어느 걸 먼저 우선한다? 예부터 먼저 나온 겁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뭘 할 것이냐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이게. 이걸 적용하고 나중에 법학에서는 국고관계라는 말을 쓰게 될 거예요. 행정법 관계라고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법학은 다 뭐로 보죠? 법적 관계로 본 거잖아요. 법적 관계잖아요. 얘를 법학에서 행정주체, 이쪽을 행정객체. 그래서 행정주체, 행정객체 관계를 뭐죠? 행정법 관계 이렇게 부르죠. 그 관계는 민사상의 법률상 관계의 개념을 확장시킨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발전했고,
그래서 이런 개념보다는 행정학은 위쪽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볼게요. 얘는 결국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한 것입니다. 또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활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이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요, 가장 대표적으로 추석 때 전후에 갖고요, 전 국민이 국가로부터 다는 아니지만 88%가 지급받았죠. 이게 뭐죠? 재난지원금이죠. 재난지원금 이 중에서 어떤 정책이겠습니까? 분배정책이겠죠. 그래서 대표적 케이스가 어때요? 재난지원금 이런 거 될 수 있죠.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죠. 어떤 정책이겠습니까? 똑같죠.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정책이죠? 예, 분배정책입니다. 분배정책입니다. 이 백신 접종이라는 분배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정책이란 건요, 잠깐 이게 조금 옮길게요. 분배정책은 국가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은 우리나라 5천만을 대상으로 직접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엄청나게 걸립니다. 따라서 직접 못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한다?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거죠. 이런 게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민영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되겠죠. 정부가 직접 백신을 접종한 게 아니라, 직접 접종한 것이 아니라 얘를 누구에게 맡겨서 정부가 많은 민간병원에게 위탁하여 민간병원이 접종을 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넓게 민영화로 부른 거예요. 넓게 민영화로 불러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적 접종 대신에 이렇게 위탁을 통해 간접적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시중에 있는 카드사를 통해서 대행했지 않습니까? 카드를 통해서 했잖아요. 이런 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바우처 방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바우처. 민영화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정부가 방금 본 것처럼요, 직접 통장에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죠? 정부가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했죠? 카드를 통해서 했죠. 카드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을 나중에 바우처 방식이라고 불러요. 쿠폰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바우처 하는 게 좋을까요? 현금보다 왜 바우처 하는 게 좋을까요? 현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에게 현금을 주면 이 현금이 소비로 이어지냐 이런 문제예요.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 아니겠어요? 만약에 소비로 이어진다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현금 주면 이 사람들이 소비를 쓰기보다는 빚 있는 사람은 빚을 갚을 거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집에 보태려고 할 거고, 그래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카드를 지급하면 어때요? 소비로 이어지잖아요. 소비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벌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소득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걸 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 이게 이제 정책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의 뒤에 뭐 민영화 이런저런 방식이 나온 거예요. 보조금 지급 방식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설명한 게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이란 게 실제 정부의 활동이 어떤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어때요? 다다다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방식보다 좋은 점은 뭔데? 그걸 설명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현금 지급과 카드 지급은 경제적 효과가 어느 게 더 클까? 이게 분석 들어가면 경제학입니다. 행정은 경제학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고리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고리. 그래서 행정은 잡다한 지식이 많이 들어가요. 잡다한 지식이 들어가는데 아주 세부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막 대하고 수치적으로 이게 몇 퍼센트 승수효과가 나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학은 넓게 공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세세하게 막 파는 공부 아니거든요. 넓게 보고, 그렇지. 대신에 그걸 하시면서 그 해당된 키워드적인 부분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에서 응용이 되지. 아니면 어때요?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끝나요.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 이상 더 가야 되거든요. 자, 분배에 대한 얘기는요, 이렇게 좀 보시겠고요. 그 다음 규제는 뭐죠?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이건 정치 시스템마다 제한하는 정도가 달라요. 사회주의 국가처럼 완전 통제한 나라도 있고, 미국처럼 뭐 마스크 쓰든 말든 알아서 할 일이지.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느슨한 나라도 있고 그 중간적인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규제는 그 범위가 스펙트럼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굉장히 범위 넓은데요. 차근차근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겠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직접, 간접 규제 뭐 있죠? 성과 규제, 수단 규제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앞에서 제가 법하고 연결하면 아까 뭐가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허, 허가 이런 식입니다. 허가, 면허, 인가 이런 식입니다. 등록, 신고 이런 것입니다. 행정법은 여기 해당된 예가 뭐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판례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용을 잡는 게 조금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갈수록 조금 쉬워진 파트예요. 행정학은 아주 조금 알거나 아주 많이 하는 게 좋지 중간에 어중간하게 알면요 막 앞뒤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 마시라 이게 제가 조금 하시라는 얘기예요. 많이 하면 어느 시점부터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왜? 여러 가지가 막 보이거든요. 눈에 막 헛기 막 보이는 거 이게. 그래서 적당히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도 요건이 문제예요. 요건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요건. 요건이 뭐냐 이걸 가지고 묻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라는 부분은 규제라는 부분은 현재 우리 이 방역과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규제를 얘기한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거리 제한이겠죠.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겠습니까? 4단계니 3단계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리 제한입니다. 그럼 거리 제한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죠? 이거는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명한 것입니다. 법학에서는 하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명했습니다. 근데 이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재 수단이 따라가겠죠. 요부터 행정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제재 수단이 나타나요. 그 제재 수단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거리 제한은요, 거리두기 제한은요, 자유를 침해한 겁니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자유를 침해하면요, 반드시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행정의 활동이 이거하고 다릅니다. 분배의 법적 근거와 규제의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법적 근거가 있고, 분배의 법적 근거는요, 분배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정책 근거가 중요합니다. 여와 야의 합의라든가 국민적 합의 같은 게 중요하지만 이쪽은요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어때요? 법적 근거 있어야 돼요. 이걸 법학에서는 법규라고 부릅니다. 법규. 대표적으로 뭐 풍속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은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고요. 감염병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뭐 풍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요 도로교통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대한 제재 절차가 따르겠죠. 이걸 법학에서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라고 표현해갖고 법학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법학에서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내용이고 뭐 예컨대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정지 강화, 3차
영업장 폐쇄까지 갈 수도 있죠. 이런 단계가 법에서 공부하실 사항이고, 실제 행정사로서 업무 수행하실 때는 아마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사의 업무는 이쪽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대행하는 거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대행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1차에서 영업장 폐쇄.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럼 그 근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가져와야 되고, 법 논리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비대위 원칙을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그 법적 근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법학의 시각이에요. 그 시각의 전제는 어때요? 행정의 현상에서부터 일단 이해를 하시면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묶어갖고 나중에 연계하시는 지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분배 정책입니다. 이 재분배 정책인데 벌써 40분 지났습니까? 자, 재분배 정책은 가진 자 없는 자 사이에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념적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데올로기 대립, 이념적 대립이 있다. 이것은 정권이 뭐냐에 따라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최저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지난번 재난지원금일 때는 플러스 10만원인가 더 추가로 나왔던 게 있었죠? 요 케이스입니다. 자, 이는 이제 재분배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 영역입니다. 관리적 영역인데, 이 관리적 영역은 세 차원이 있어요. 조직과 인사와 재무 이 세 파트가 있어요. 조직을 관리하거나 사람을 관리하거나 물자를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조직적 차원에 속한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조직이 바람직한 조직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 바람직할까? 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좋을까? 그래서 이 관리의 본질은요, 바로 능률성 또는 생산성의 측면과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한 게 좋은지, 어떻게 조직을 관리한 것인지, 어떻게 사람을 관리한 것인지, 어떤 것이 재무관리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같은 이 상황을 보십시오. 자, 현재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어디겠습니까? 네. 질병관리청입니다. 그렇지만 질병관리청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에 대한 파트는 교육부소관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 대한 부분은 노동부하고 또 연결됩니다. 여러 파트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른바 식약처라고 불러요. 식약처에서 백신 승인을 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통화를 해서 관리합니다. 주무부서이에요. 주무부서이지만 이들과 뭐죠? 협조가 필요해요. 근데 여긴 청장이 차관급이거든요. 차관급이고 이쪽은 장관이에요. 차관이 장관을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시조직 형태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어요. 흔히 중대본이라고 불러요. 중대본이라는 기구 하에 이들 부서를 여 밑에다가 업무상 밑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대본의 책임자는 국무총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권위를 통해서 각 부서를 통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임시조직 형태예요. 이런 임시조직 형태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조직에서 어떤 조직이 효율적인가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데, 이런 걸 임시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가동하지 않는 거죠. 평소엔 가동하지 않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한다. 이렇게 보고요. 인사는 현재 같은 국면에는 정규직과 임시직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직과 비공직자의 관계가 나타나요.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무 파트는 이제 작년에 4번, 올해 1번, 올해도 형식은 2번이네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정상적인 예산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재원을 마련하고 이걸 통해서 집행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기본적 용어입니다. 예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일반 회계했다, 특별 회계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추경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이 부족할 때는 어떤 방식을 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행정 활동을 크게 제가 이제 두 파트로 봤어요. 그래서 정책과 관리의 영역을 봤고요. 정책에서 조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장황하게 얘기했고, 실제 운영된 것은 앞에 보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개요도를, 한 페이지 이제 끝났습니다. 자, 한 페이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편 기초이론 들어갈 차례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잠깐, 좀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